루이 14세의 프랑스 궁전은 여러 유럽 왕궁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많은 나라가 프랑스를 따라했죠.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그림은 미나왕 소리를 듣는 프랑스의 루이 15세입니다. 루이 15세는 루이 14세의 증손자였어요. 5살 때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섭정이 이제 행해지게 되는데요. 이때 섭정을 했던 오를레앙 공, 이제 루이 14세의 동생 쪽 가문의 후손인 오를레앙 공은 왕의 거처를 베르사유에서 다시 파리로 옮겨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섭정 시대의 꽃핀 문화가 로코코입니다. 그래서 로코코는 레장스 양식, 즉 섭정 양식으로도 불리워지죠. 로코코는 바로 절대 왕정이 물러산 뒤에 등장한 전형적인 귀족들의 사교계 미술입니다. 우리가 베르사유는 루이 14세 양식, 루이 까토즈 양식이라고 불렀죠. 그런데 이 궁전은 굉장히 오랫동안 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취향이 중간에 바뀌어서요. 몇몇 인테리어는 로코코 취향이 묻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지금 보시는 이 거울의 방입니다. 화려한 장식이 돋보이는 거울의 방 인테리어는 아주 로코코적이죠. 이 시기에 이르면 유리공예 기술이 이런 대형 유리를 만들 수 있을 정도로 발전했다고 해요. 마주보고 있는 두 거울은 서로를 반사하면서 매우 혼란스러운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이 공간은 결코 하나의 태양에 의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공간이 아니에요. 거짓과 속임수가 난무하고 그런 트릭을 유희로 받아들이는 로코코적인 공간입니다. 로코코는 로카이유라는 말에서 유래를 했는데요. 원래 로카이유라는 거는 16세기부터 등장한 장식 미술을 이야기를 합니다. 분수라든가 인조동갈 혹은 벽감 같은 이런 건축 장식에 조개나 산호, 그다음에 뭐 색색의 자갈 같은 것으로 아기자기하게 예쁘게 장식하는 그런 취향을 일컫는 말에서 유래하진 거죠. 자, 로코코는 그래서 인위적이고 우아하고 여성스럽고 다소간 경박하고 장난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로코코는 전 유럽으로 퍼져나간 화려한 귀족 문화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아름다운 여성은 라뚜르가 그린 마담 뽕파두르입니다. 이 그림 속에는 로코코 취향이 한껏 발휘됩니다. 거울과 책상, 의자 등 섬세한 로코코 장식이 돋보이죠. 입고 있는 드레스의 문양과 색 역시 말할 수 없이 아름답습니다. 뽕파두르 부인은 중년을 넘어선 나이인데요. 도자기 인형처럼 아름답죠. 그녀는 아름답고 패션을 주도할 뿐만 아니라 살롱 문화를 이끌었습니다. 무릇 귀족은 문화와 예술의 교양을 가지고 있어야 했죠. 그녀의 손에는 악보가 들려져 있고 뒤에 있는 두꺼운 책이 꽂혀 있는데요. 바로 프랑스 계몽주의 철학을 집대성한 백과전서파의 일부입니다. 백과전서는 디드로, 달랑베르, 볼테르, 몽테스케, 루소 등 계몽주의 철학자들이 1772년에 완성한 책입니다. 이 책에서 전제정치, 종교, 중세적 편견에 대해서 날카로운 비판을 행했죠. 자, 마담 뽕파두르의 살롱 이외에도 그녀의 살롱을 모방하는 여러 살롱에서는 바로 디드로와 같은 많은 문화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프랑스 대혁명의 근본이 되었던 계몽주의 철학자들은 바로 이런 부패한 왕정의 한복판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그림은 철학자 디드로입니다. 그는 후에 귀족들의 태폐적인 문화였던 로코코화를 비판하고 신고전주의를 옹호합니다. 그러나 그건 나중의 일이고요. 지금은 당대의 가장 영향력 있는 학자인 그 모습은 당대의 가장 트렌디한 화풍인 로코코 풍으로 그려졌습니다. 화려한 귀족 문화라고 일컬어지는 로코코 문화는 그 내부에서 새로운 세력들이 이렇게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로코코 문화의 한 축을 담당했던 귀족의 일부가 누구였는지를 보여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것은 앙떠양 와또가 그린 게르샹의 간판이라는 작품입니다. 3m가 넘는 큰 그림인데요. 두 폭으로 나누어져 그려진 그림입니다. 자, 이 그림은 실제로
게르샹이라는 화상이 자신의 상점 외부에 간판으로 걸려고 그린 그림이에요. 그림의 내용을 좀 보실까요? 벽에는 여러 그림들이 걸려 있고요. 또 일부는 이제 짐을 싸기도 하고 손님들이 와서 그림들을 감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재밌게도 당시에는 화랑에서 그림만이 아니라 시계나 거울 같은 값비싼 사치품도 팔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림을 구입하고 싶어서 온 손님들은 18세기 귀족답게 모두 우아하고 아름답게 차려입고 있네요. 그림의 왼쪽부터 보실까요? 지금 막 상점에 들어선 분홍 옷을 입은 여인이 한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머무는 곳엔 흥미로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바로 루이 14세의 초상화가 벽에서 내려져서 박스에 담겨지고 있습니다. 한 시대가 저무는 모습, 취향의 변화를 이보다 잘 표현한 작품은 없을 거예요. 자, 글씨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는 문화는 그림의 시간은 왼쪽에서 오른편으로 흘러가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황제의 초상화를 떼어나고 그들의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은 바로 풍경이 그려진 그림입니다. 풍경화는 17세기 네덜란드에서 독자적인 장르로 발전합니다. 그러나 프랑스에서는 아직 독자적인 풍경화가 등장하지는 않았죠. 그러나 18세기 프랑스에서는 전원은 좋은 배경으로 여겨졌고 전원 생활을 즐기는 그림들이 그려졌습니다. 이 작품은 로코코 화가 프랑스와 부시에가 그린 목동과 목동소녀라는 그림입니다. 이 주제로 부시에는 꽤 여러 작품을 그렸어요. 그만큼 인기가 있었다는 얘기죠. 프랑스 혁명으로 처형되었던 왕비 마리 왕뚜아네트도 베르사유 궁에 농가를 본딴 뿌띠 뜨리아농을 짓고 목동소녀의 옷을 입고 유희를 즐겼다고 합니다. 화려한 궁전에서 부러울 것 없이 살던 귀족들이 전원 풍경을 그리워했던 것은 왜일까요? 사실 모두가 궁정 생활의 위선과 가식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혁명에 큰 영향을 주었던 철학자 장자크 루소가 쓴 신 엘레이스가 1761년에 공간이 되는데요. 이 소설의 내용은 바로 전원적인 삶의 순수성과 우월성을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주장했습니다. 자연으로 돌아가라. 자연 상태에서는 신분의 구속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이 순수한 전원의 삶의 매력은 궁정의 쾌락적인 사랑과 대비되는 것으로 여겨졌죠.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작품은 드 트로이라는 작가가 그린 굴정찬이라는 그림입니다. 베르사유 궁의 식당에 장식하기 위해서 루이 15세가 주문한 작품이죠. 지금 신사들이 궁전의 식당에 모여서 흥겹게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메뉴는 그 당시에 귀하디 귀하다는 굴입니다. 좋은 포도주를 마시고 즐거운 시간을 갖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들이 이런 식사를 하는 데는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화면 중앙에 보시면은요, 한 신사와 하인이 천정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바로 사랑의 여신 비너스와 큐피드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들이 강장제로 굴을 먹는 이유는 사랑을 위해서, 아름다운 비너스를 정복하기 위해서입니다. 때는 18세기, 바로 카사노바의 시대였습니다. 쾌락적이고 부도덕한 사랑이 궁전을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왕과 귀족들은 일하지 않았습니다. 제3계급에서 거둔 세금으로 자신들의 자존심을 채우기 위한 전쟁을 했고 쾌락을 탐닉했습니다. 이제 로코코 문화는 그 정점을 지나면서 퇴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와토의 작품으로 돌아갈까요? 게르상의 갤러리에 와서 와토의 그림을 사주던 고객은 소위 대검 귀족이 아니었습니다. 대검 귀족은 중세 때 칼을 차고 다니던 기사 계급의 후손들을 이야기합니다. 즉 혈통 귀족을 이야기하는 거죠. 게르상의 갤러리를 방문한 주 고객들은 누구냐면 소위 법복 귀족이라고 불리워지는 사람들입니다. 말 그대로 변호사, 판사 일을 하던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은 귀족적인 삶을 사는 부르주아, 시민 계급입니다. 이들은 부를 통해서 관료로 신분을 상승했던 사람들입니다. 제3계급이라고 불려지는 이 사람들은 세금을 전담하고 있었죠. 그러나 정치 참여는 금지되었습니다. 사이얼롱에 모여들던 지식인 대부분도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의 불만은 결국 프랑스 혁명으로 귀결됩니다.
17세기, 18세기는 종교개혁 이후 절대 왕정의 체제 정립, 그리고 그 이후에 펼쳐진 화려한 귀족 문화에 이르기까지 계급과 신분으로 표현된 인간, 그리고 스스로를 독자적인 존재로 느끼는 개인의 모습으로 드러냈습니다. 이제 19세기 초반이 되면 이미 귀족들의 태폐적인 문화인 로코코 문화를 비판하면서 미술계는 신고전주의로 방향 전환을 하게 됩니다.